그럼 지금부터 플래너리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과 도전 과제를 글로벌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로버트 애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패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애킨슨 회장님께서 현재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보시면은 한국의 차세대 과학기술 도전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인데요. 그러면 기조 연설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nderful.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온라인상으로 음향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를 좀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태피에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 준 데 대해서 저도 많이 감사하고 또 한국 관련해서도 저희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매우 진중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국가로 알고 있고 또한 또 기업가 정치인이라던가 창의성 이런 것들을 상당히 육성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그만큼 더 뜻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There we go. Okay. So for those of you who don't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ITIF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ITIF는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있는 싱크탱크입니다. 15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희 ITIF는 여러 정책에 초점을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혁신 중심의 경제 발전을 구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IT, ICT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죠. 저희 그 재단 명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청정기술이라던가 뭐 생명기술이라던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러한 대화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터닝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혁신에 대해서 그리고 기술 정책에 대한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신기술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또 물리적인 기술, 그 다음에 또 원소 중심의 기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IT라던가 또 소프트웨어 그리고 각기 다양한 시스템 이 융합이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차세대 이런 물리적인 시스템이 또 디지털 시스템과의 융합이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대비하여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정책을 수립할 것이고요. 그리고 개신 기술들이 더욱더 중요해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술로 통해서 이제 모든 전통적인 뭐 농업이라던가 제조라던가 또 물류라던가 이러한 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러한 논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유도 중국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기술, 모든 경제에 있어서 많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그런 방법들을 동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중국의 행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 그리고 경제 그리고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가 우리의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저는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한국의 이러한 첨단 산업 관련된 포지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ITIF 보고서를 몇 주 뒤에 발표할 예정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동시에 두 번째 한국이 맡고 있는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한국 경제 전문가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전문가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외부인의 시각에서 한국 경제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점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전 세계 다양한 국가들의
기술 관련 정책들을 제가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에게도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OECD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7가지 주요 산업을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 ITF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7개 산업이 되겠고요. 바로 이 산업이 기술 발전을 추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전기 장비라던가 기계, 장비, 또 자동차, 그리고 뭐 다른 수송 장비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항공우주라던가 뭐 고속철도가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컴퓨터, 전자, 기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중점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T 그리고 기타 정보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프트웨어라던가 애플리케이션 등이 포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탈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3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95년, 2006년, 그리고 2018년이 되겠습니다. 가장 최신의 OECD 데이터가 2018년도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아주 많은 발전이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라고 보시는데요. 총 합계를 가장 오른쪽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면은 이 산업들의 비중이 한 2% 정도 95년도에는 2%였다라면은 2018년도에는 한 4%대로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늘렸고요. 또 산업의 육성을 시킬 수 있었고 또 확대를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컴퓨터라던가 전자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삼성이라던가 SK 하이닉스 등등의 세계 리더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4%였던 수치가 2018년도에는 이제 11%, 12%까지 이제 육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산업들은 어떨까요? 지역 경제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케이션 코션트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한국의 산업의 비중이 글로벌 경제에 있어서의 비중 대비 얼마나 큰지를 이제 바라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 뭐 바이오 파마도 포함이 될 텐데요. 바이오텍도 포함이 되겠죠. 그다음에 일반 제약사도 포함이 될 겁니다. 보시면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산업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는 큰 경제 대국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한국이라는 경제 내에서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마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이제 글로벌 비중과 대비해 봤을 때는 성과가 부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퓨터, 전자장비, 죄송합니다. 전자장비라던가 또 기계, 또 장비 같은 경우도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농구 경기를 볼 때마다 이제 뭐 기아 자동차 광고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도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비중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시면은 그렇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 장비, 뭐 전자 장비, 그다음에 광학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 타 산업 대비해서 한국의 그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라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과 비교해서 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IT 그다음에 다른 정보 서비스 관련해서도 이렇게 보시면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한국이 강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애플리케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이 지금 현재 글로벌 비중 대비해서는 글로벌 평균 대비에서는 산업 내에 비중이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는 합계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한국의 경제는 훨씬 더 기술 중심으로 변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첨단 기술 산업의 비중이 한국 경제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년이 95년이라던가 2006년 대비해서 많이 글로벌 평균 대비해서 이제 첨단 산업의 비중이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달성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 선방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국가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제 국가별로 비중을 보실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제 중국의 성장이 상당히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4% 정도에서 이제는 뭐 20%를 초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빠르게 급락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95년도 뭐 미국에서도 이제 주 경쟁 대상자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제 뭐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있어서는 미국의 가장 큰 경쟁 상대가 바로 일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이제 전 세계 비중에서 일본이 차지하고 있는 그 크기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이제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많은 나라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나라들 중에서 이제 첨단 산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가 한번 보았습니다. 보시면 대만이 유일하게 제가 선택한 샘플 중에서는 이 첨단 산업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자 장비, 뭐 TSMC와 같은 그러한 회사들을 필두로 한 전자 장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죠. 한국 같은 경우도 선방을 했습니다. 한국도 이제 대만만큼이나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도 선방을 하고 있죠. 독일 같은 경우 뭐 전 세계, 뭐 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하락한 반면에 독일만큼은 선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하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훨씬 더 빨랐고 이제 첨단 산업의 발전이 이를 따라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놀랍죠. 왜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MLP라고 해서 중장기 개발 목표를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첨단 산업의 비중을 크게 늘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살펴볼 것이 이제 미국의 비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또한 미국인인 저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놀라운 결과입니다.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정도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평균보다 낮습니다. 첨단 이제 산업의 생산량이 평균 이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해서 뭐 R&D라던가 아니면 혁신 부분에 있어서 평균 이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뭐 혁신이라던가 생산량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해 보았을 때 국가 평균 대비해서 이제 첨단 산업의 비중이 한 6%포인트 정도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항공, 뭐 우주, 또 제약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선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열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국을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한 2위 정도이죠. 그 첨단 산업에 있어서의 특수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한국 그리고 그 나머지 나라 같은 경우 사실 매번 이제 도전 과제가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도전 과제가 존재를 하고 있는지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혁신의 이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Hirschman 인덱스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R&D의 집중도를 연구하고 있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각국에서 얼마만큼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지수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숫자가 상당히 높죠. 미국의 R&D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뭐 100여 개 뭐 비즈니스에 펼쳐져 있는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R&D가 몇 개 대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나머지는 뭐 R&D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훨씬 더 기업 중심으로 한 민간 중심의 R&D가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제가 뭐 반독점 문제라던가 아니면은 반경쟁 뭐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만큼 제가 한국 경쟁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작은 국가일수록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필요할 것이고요. 당연히 대기업에서 진도 지휘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도전 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중소기업들, 뭐 R&D를 중심으로 한 뭐 중소기업이라던가 아니면 스타트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이 수치가 조금 낮아지고 그다음에 R&D라던가 혁신이 좀 더 광범위한 산업 또는 광범위한 비즈니스에 펼쳐져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도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수치로 보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뭐 인텔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만 해도 상당히 부상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해서 미래에 꼭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어떠한 기업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AI 부분에 있어서의 육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사실 뭐 기계라던가 엔지니어, 기계 공학이라던가 이런 공학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강한 국가는 아닙니다만 소프트웨어라던가 AI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광자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AI 이제 논문의 상위 50%를 지난 40년 동안에 살펴본 자료가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대비해서 한 2.5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전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기계, 전기, 공학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강점도 더욱더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머신러닝이라던가 AI 부분에 있어서의 육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선방을 하고 있죠. 또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한국이 어떻게 하면은 좀 기술 중심의 그러한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더욱더 육성할 수 있을까? 이들이 더욱더 성장을 해서 유니콘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유니콘 같은 경우에는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그런 스타트업을 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리더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잘하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새로운 뭐 스타트업의 육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혁신,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이 상당히 많은 강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업을 신생 기업을 창출하는 그런 기계와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한국은 일본 대비해서는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기업가 정신이 우수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캐나다라든가 호주와 대비해서는 한국이 뒤처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중국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한다라면은 0.2에서 0.4 정도로 앞으로 한 6년, 8년에 걸쳐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신생 기업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를 해야 되겠죠. 또 다른 도전 과제는 바로 R&D의 효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제안컨대 뭐 이스라엘이 가장 높기는 합니다만 한국 같은 경우도 GDP 대비 R&D 비중이 아주 높은 국가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훌륭한 강점이죠. 하지만 문제는 실제로 이러한 R&D 투자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는지이죠. 측정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이를 측정하는 방법 한 가지가 바로 이제 3급 특허 건수를 보는 것인데요. 뭐 일본이라던가 이제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특허 건수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미국 대비해서는 더 잘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일본 대비해서는 현격히 뒤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한 4배 정도 R&D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도 한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스위스랜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한국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얼만큼 효과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느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혁신을 실제로 도출을 하느냐, 얼마만큼의 특허가 실제로 출원이 되고 있느냐, 얼마만큼의 고성장 신생 기업들이 탄생하고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마지막 도전 과제입니다. 마지막 도전 과제는 한국이 이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입니다. 이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30년, 40년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냉전과 비슷하게 오랫동안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서구화되려는 징조가 보이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헤게모니라던가 뭐 기술 리더가 되기 위해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과의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갈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에 갈등이 많이 점증이 되긴 했죠.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죠. 백악관에서 이제 대중국 전략을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트럼피즘이라는 것이 이제 뭐 포커스는 맞았다. 그러나 이제 이를 이행하는 방법이 틀렸다라고 아마 바이든 정부에서 발표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whole question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발 기술 이전 그리고 산업의 참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 쪽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뭐 약점도 있겠습니다만은 강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도 생태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바탕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산업과 산학 협력을 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배양을 하고 기술을 이전을 하고 라이선스 기술을 이전하고 아니면 특허 기술을 이전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미국 특유의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결정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 대학의 그 기금을 어떻게 조성을 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내는 과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국가들이 별로 없습니다. 계속해서 대학에 기금을 지원을 하고 기초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잘 되어가고 있는지 평가를 하는 국가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이러한 대학의 연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산업의 R&D가 얼마나 대학으로 가고 있고 얼마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산업협력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특허나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론 어느 정도 추적은 하고 계시겠고 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 공개를 하게 된다면은 이 중에서 어떤 대학이 잘하고 있고 못하는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명명백백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며 거기에 더해서 일부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좋은 성적을 냈을 때 훨씬 더 기금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뭐 핀란드, 스웨덴 같은 스칸디나비안 국가들도 그런 식의 체제를 갖고 있고 이러한 대학발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 깨달아가면서 조금 더 이런 산업의 니즈에 가까운 연구를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기금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또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어느 국가든 대학이라는 것의 그 목표라는 것이 차세대 인재 양성이 있고 그리고 초기 기초 단계 연구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러한 연구를 증폭하기 위해서 이 산업과의 접점을 더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생각해 보시면은 캘리포니아 그리고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들이 전기전자 쪽에서 굉장히 좋은 강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기술 그리고 무선 R&D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폴클라인드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뭐 삼성도 거기에 지금 지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에릭슨도 뭐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대학 주변에 그런 관련 산업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트워킹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고 산학 협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산업에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기업들이 이런 과제,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서로 산학 협력 프로그램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시면은 대학을 좀 더 이런 좀 더 큰 엔진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가까운 쪽에 위치시키는 그런 방법들도 있겠고요.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꺼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미국의 최고 대학들도 보시면은 그 아카데믹 순위로 매겼을 때 미국의 최고의 이러한 대학들은 산학 협력이 강력한 뭐 스탠포드라든가 칼텍이라든가 이런 대학 뭐 MIT 이런 대학들입니다. 저도 MIT에 몇 년 전에 갔었었는데 당시 새로운 항암 연구소가 그쪽에 이제 세워졌었고 노벨상 수상자였던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 미국에서 세 번째로 바이오테크 회사를 세워서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IT에서 계속 강연을 하고 계세요. 가르치는 것도 좋아하시고 연구도 좋아하시는데 어쨌든 하버드와도 이러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력을 하는데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식으로 산학 협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MIT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MIT는 반면 이런 식으로 가급적 업계에 경험 있는 사람들 와서 직접 경험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독려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IT에서 분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GDP 이상으로 MIT에서 많은 기업들이 분사되어 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스탠포드의 기술 이전 시스템도 굉장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워싱턴에서 저희가 이 행사 전에 행사를 열어서 갔었었는데요. 뭐 라이센스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 사업을 벌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한 15년에서 20년 전 같은 경우에도 졸업생이
국가과학기술재단에서 근무하면서 많이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어떠한 생각을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기술 사업화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분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뛰어나다. 스탠퍼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정책을 잘 세우면 분명히 이런 대학 분위기, 문화를 바꿀 수가 있고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의 증폭, 함양이라고나 할까요?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저희 정보기술혁신자나에서 최근 연구를 하나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R&D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혁신 박스라고 해서 모든 기술 정책을 이 R&D 혁신 쪽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일단 세제 혜택을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OECD 34개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 브라질을 포함한 이런 브릭 지역, 인도를 포함한 이 브릭 지역까지 감안해 봤을 때 R&D 세제 혜택이 한국에서 사실 다른 지역 아니면 미국과 비교해서도 절반 이하입니다. 중국에 비해서 16%고 그리고 중앙값을 계산해 보더라도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세제 혜택이 그만큼 적습니다. 한국의 세제 혜택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특히 미국의 여러 가지 한국 세제 혜택을 연구한 지난 20년간의 연구를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마찬가지로 부족하다. 그래서 각각의 20달러당 1달러 정도의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라고나 할까요? 이 문화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 그 중요성이 굉장히 평가절하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 중에 제가 지금 제목이 노트에 쓸 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글로벌 설문조사였고요. 여러 국가의 사람들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예를 들어 리스크를 기꺼이 질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한국인 중에 10%만이 난 리스크를 선호한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34%였거든요. 또 다른 질문을 보시면은 사람들 중에서 중소기업을 차려내는데 실패했을 때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믿느냐?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20%가 그렇다.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55%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전 세계의 기업가 모니터링에서 하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회사를 망할까봐 창업을 하지 않는가라고 물어봤는데 한국은 그런 카자흐스탄이 이제 꼴등을 차지했고 한국이 끝에서 2등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망할까봐 회사를 사리가 겁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한다면 한국은이 조금 더 이러한 기업가 그리고 고성장형 기업가 정신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기업가 정신을 정책화해서 모든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리고 이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모든 코스가 모든 대학에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기술을 가르치는 그런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 스탠퍼드라던가 MIT라던가 그리고 이런 유수의 대학들이 기업가 정신 함양과 관련된 공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기업가 정신을 찬양한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최고로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가장 많이 함양한 사람들에게 수상을 하는 그런 수상식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을 보시면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기업가 정신에게 투자할 의사가 있는가,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AI와 관련된 클라우드 기술이라던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를 보시면은 미국도 지금 AI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전체 중에 12.9%만이 클라우드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미국은 30%, 3배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을 하려는 의사가 3배나 미국에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33개국 OECD 국가 중에 29%를 차지했습니다. 즉 클라우드 환경에 좀 꺼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ECD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고, IT 인프라 투자 역시도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뭐 물류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모든 산업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대기업 IT 기업 같은 경우는 IT 인프라에게 많이 투자하겠지만 다른 산업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 산업 전반적으로 IT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AI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련 역량도 키워줘야 됩니다. 뭐 컴퓨터 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등학교부터 가르쳐야 되고, 또 AI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문가들이 이렇게 양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대학 이후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렇다면 AI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 규제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나치게 조심해서 AI에 걱정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런 면모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냥 일단 해보고 미래 AI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약간 상충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리포트를 보시면은 AI 비뚤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AI 바이어스라고 적어놨는데, 이런 AI 편견 같은 걸로 인해서 뭐 사람의 행동이 바뀔 수가 있지만, 이런 편견은 고칠 수 있다라는 게 어떤 이 논문의 요점이었고, AI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AI 알고리즘 자체가 조금 어떤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교정이 가능하다. 물론 지금 단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만은, 모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지금 AI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AI에 편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고자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AI를 좀 과도하게 빨리 규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AI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볍게 규제를 하고 나중에 조금 무겁게 규제를 하는 방향성이 오히려 더 적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창조적인 와해라고나 할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세프 슈임페이시가 처음 썼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를 온 그 호주 출신의 유명인인데요. 그래서 이 슈페이어 씨의 어떤 주의라고나 할까요? 그 슈퍼테리안 띵크탱크라는 이 박사분의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 이 크리에이티브 부분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운 건 뒤에 디스트럭션 부분이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슈페이어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창의성을 와해를 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10번 동감합니다. 특히 핀테크 산업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산업을 와해하는, 기존의 서비스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금융 산업이 그런 변화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크리스틴 씨의 말을 빌리자면은, 지금 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클레이 박사님과 하버드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나의 산업을 와해할 의사가 없다,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당신의 사업을 와해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와해를 가로막는 국가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특히 미국의 택시업계 같은 경우에는 우버, 리프트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훨씬 정부보다도 더 생산성이 높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잘 제공해서 뭐 사용자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물론 택시 운전사들 중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원래 그런 국가 아니냐, 이런 와해적인 파괴를 통해서 산업을 뒤엎는 게 미국 아니냐 나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물론 유럽의 길을 그런 식으로 조금 조심조심하는 길을 걷진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조심해서 와해를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바이오테크, 에그바이오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물론 여러 가지
이 농산업도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보시더라도 기후변화가 분명 발생할 거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더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어쨌든 유전자 조작 그런 이런 농작물을 만들어서 뭐 폭염이나 이런 거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혁신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분명 혁신은 필요할 거고 이러한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국가들이 나중에 다른 국가보다 훨씬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은 쉽지만 제가 정치가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 과소평가해서 말씀드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혁신 정책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문가랑 얘기할 때 이런 와해의 중요성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중국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일단 트럼프 정권 당시 인정했던 것이 중국의 어떤 국가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라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중국이 컸고 다른 국가들이 정세에 어떤 간섭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컸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5 중국 전략이라던가 2035 전략 같은 경우에도 여러 전략을 보더라도 중국이 하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민주주의 국가, 시장 중심의 국가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해야 될 것은 이 중국이 뭐라고 할까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부분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통해서 이 각종 선박이라던가 칩 산업을 성장시키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칩 분야를 보시면 물론 그런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떤 한계점을 넘어간 그런 중국의 그런 이 기술의 투자들이 다른 국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미국이 지금 최전선에 달리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협력을 해서 이 중국 같은 경우에 뭐 IP라던가 이런 것들을 훔쳐가서 중국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 과정에서 좀 우리가 좀 그런 영향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토론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나중에 제가 또 거기에 좀 한 말씀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 온라인으로 발간물을 냈습니다. 한 20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셔널 디벨롭먼트라는 발간물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웹진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웹진에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조금 생각을 자극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라던가 아니면은 산업, 특히 기술 산업의 개발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도전과제나 아니면 기회 같은 것에 대해서 조금 잘 설명해 놨으니까요. 무료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저널 퍼블리케이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서적이고요.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nk you, Dr. 네, 킨슨 박사님 훌륭한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5분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뒤에 많은 STI 분야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패널 토론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그러면은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널 토론의 주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조연설에 있었던 그런 여러 도전과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이종원 과학기술정치연구원 글로벌 혁신전략연구본부 성능위원님과 그리고 장용석 선임연구위원이 계시고요. 저장님은 장용석 위원님이십니다. 그리고 에키슨 박사님도 함께 온라인으로 계십니다. 그러면 장 위원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Thank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에킨슨 회장님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대기 부탁드려서 죄송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들으셨겠지만 에킨슨 회장님께서 아주 좋은 기조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기조 연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주목해야 하고 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들을 말씀을 주셨고 또 요약 정리를 통해서 한국이 맡고 있는
도전 과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혁신의 이중성이라던가 AI, 또 유니콘, R&D 효율성, 그리고 중국 리스크에 따른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또 솔루션도 제안을 주셨죠. 예를 들어 대학을 중심으로 한 기술 이전을 가속화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주셨고, 또 동시에 고성장 기업가 정신, 즉 유니콘들의 성장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AI 부문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와해 또는 창의적인 파괴를 우리가 권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발 리스크를 언급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훌륭한 기조 연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패널 토론을 위해서 세 분의 훌륭한 토론자분을 모셨습니다. 두 분은 해외에서 오셨고 한 분은 이제 국내 토론자이십니다. 다시 한번 패널 토론자로서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3번에 걸쳐서 저희가 주제별 토론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패널 토론자분들을 통해서 애킨슨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기조 연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고, 또 본인들의 질문이라던가 또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질문을 또 청해 듣도록 하고 또 첨언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청중 여러분들로부터 또 온라인 참석자분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질문 그리고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격적으로 세 분의 토론자분들을 한 분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은 앤드루 그루토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교수로 역임하고 계십니다. 윌리엄 J. 페리 국제안보 펠로우로 인터내셔널 사이버 센터에서 일을 하신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 대학 구글 연구소에서도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루토 교수님께서는 주로 국가안보, 그 다음에 사이버 안보, 보안 관련된 이슈를 전담하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는 아주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신 바 있고요. 이후 이제 지금 계시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백악관 그리고 의회에서도 그 전에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루토 교수님께서는 UC 버클리에서 JD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학사는 켄터키 대학에서 받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토론을 해주실 분으로 앤드루 그루토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Great. Well, thank you, Dr. Zhang. It's a real pleasure to be here.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직접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해외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출장을 다닐 수 있는 그날까지를 기대하면서 이렇게 화상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말씀 주신 내용 중에서 애킨슨 회장님께서 중국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관련해서 저만의 샤프한 또 논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애킨슨 회장님께서 그래프를 저에게 보여주셨고요. 이 해당 그래프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의 이제 글로벌 비중을 저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중국의 급성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일본의 급락이죠. 또 한국의 성장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첨단 산업의 비중, 첨단 산업 생산량의 비중이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인 비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일본과 같이 미국의 이제 동맹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동맹, 그리고 뭐 대만 관련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비중을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이제 혁신을 육성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수단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공정하고 또 수용 가능한 방법 그리고 기타 방법들도 동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국 그리고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요. 물론 사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패권 국가 간의 그런 경쟁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각기 다른 접근 방법에 있어서의 경쟁이고 거버넌스라던가 또 자본주의에 관한 각기 다른 접근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인간의 가치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에 있어서의 차이도 엿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중 이 갈등은 상당히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미국 동맹 국가들에 있어서는 이는 어떻게 보면 가치에 있어서의 경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 국가들,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국발 많은 리스크, 그리고 도전 과제를 볼 것이고요.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그런 적절한 정책을 통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저희가 적절히 관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 같은 경우에는 한 축에서 훨씬 더 심층적이고 훨씬 더 심오한 동맹국 간의 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도전을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술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당히 중요한 연구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라는 것이 실무 경제에도 또 현실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반도체라는 것은 이제 1970년대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지정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1970년대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embargo가 있었죠. 공급망 관련해서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여러 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한 2천만 불 정도의 그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GDP 같은 경우도 한 12% 정도 이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일시적인 여파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비단 이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정말 회복력의 중요성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단연간에 걸친 그러한 연구 결과라는 것이 이렇게 일시적인 지정학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소로 인해서 또 리스크로 인해서 순식간에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부분에 있어서의 또 중국발 리스크가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시장 경제 민주 국가들 같은 경우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사례에서처럼 저희에게 있어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었습니다. 향후 의존적인 산업 구조상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만 미국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 간의 그러한 연대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중국발 리스크를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다양한 기술들을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기술들을 저희가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또 어떠한 기술들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인지, 또 혁신을 촉진하는 기술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집단적인 혁신이 계속 구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안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중국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금 경쟁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이 상당한 보조금을 부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안보라던가 또 경제 이해가 정말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신뢰 구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간의 그런 신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반도체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한다던가 또 주요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심층적인 그런 협력이 가능할 것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정보 수집이라던가 또 공급망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제 연동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수출 제재라던가 이런 조치들을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권들을 사실 바꾸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러시아만 하더라도 유엔에서 의결권을 갖고 있는 안보리 회원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 국가들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나갈 방향을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로토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지정학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특히나 강조를 해주셨고 또 러시아로 인한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동맹국 간의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 간의 협력의 중요성, 그 다음에 투명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또 다른 논리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히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패널 토론자분을 모시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비엔나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니콜라스 보널타스 교수님께서 두 번째로 토론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관련해서 제가 노트를 준비했는데요. 보널타스 교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국제관계 경제학 그리고 국제 과학기술 정책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현재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 상파울로 엑셀런트 체어로 브라질 유니캠에서도 활동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 리서치 펠로우로서 HSE에서도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에 소재하고 있죠.
또한 방문 교수로서 칭화 대학에서도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보놀타스 교수님께서는 많은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또 컨설팅도 해주셨는데요. 한국 정부도 예외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은 정보를 갖고 계시죠. 바로 이제 보놀타스 교수님의 또 코멘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장님.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지금 여기서 조금 에코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기쁩니다. 지금 제가 유럽에 있고요. 여기 아침 새벽 4시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행사를 그간 계속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잘 알고 있고, 또 이 모든 도전과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주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아까 발표를 듣고 굉장히 기뻤던 것이 아까 로버트 애킨슨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서 저도 거의 동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PPT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사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면 제가 PPT를 잠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여러분 다 이 그래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것과 유사한 맥락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고 한국은 이 그래프의 좀 아래쪽에 있네요. 그래서 이런 과학기술 지표를 보시면은 재단에서 발표한 이 차트에서 한국이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꽤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성공을 거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이 추세를 보시면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규모가 작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선택 취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모가 큰 국가 같은 경우에는 국가 운영 자금이 더 크다 보니까 액수 자체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퍼센트는 적지만 그 전체 절대 액수를 생각해 보면은 한국보다 훨씬 많은 돈을 R&D에 투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국가 재원을 여러 군데에 나눠서 쓸 수 있는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작은 그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꼭 선택 취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또 이 그래프를 보시면 NSF에서 발표한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한국은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식, 기술, 집약 산업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제조업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일단 보시면은 이 아래쪽 그래프 아래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위쪽은 더 잘할 수 있다. 아직 조금 더 개선표가 있다. 아까 밥씨도 말씀하셨지만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왼쪽을 보시면은 영국과 미국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훨씬 더 상단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 국가들도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요.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이런 큰 규모의 경제를 갖고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보고에 보면은 미국에서 유네스코 과학 보고서가 최근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두 가지 기술 플랫폼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IT 인터넷을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를 보시면은 5세대 네트워크 기술 5G라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면 AI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고, 또 양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힘을 쓰고 있고, 사이버 보안도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미국에서 가장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국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AI라는 기술은 굉장히 미국에서 성공을 이뤘고 뭐 양자도 나쁘지 않았고 또 차세대 모바일 기술도 미국에서 뭐 실패는 했습니다만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이버 안보는 아직 개선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이 네 가지 분야에서 조금씩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략적 이니셔티브는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첨단 제조 기술이 일단 첫 번째로 꼽히고 있습니다. 아마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 독일의 이니셔티브랑 비슷하게 그런 첨단 제조부터 해서 에너지, 공중보건, 항공, 우주 같은 그런 네 가지 분야가 전 범부처적으로 굉장히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중보건도 굉장히 많은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굉장히 주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죠. 잠깐 10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전 정권이었죠. 그 10년 전을 반추해 보시면은 OECD에서 굉장히 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체계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도 저자 중에 하나였고 그때 보고서를 보시면은 창조 경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런 용어였죠.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 이러한 점들이 부각이 되었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에 기반한 도전과제 해결이라든가 아니면 기업가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 계획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고 또 한국의 문화를 기업가 정신에 친화적으로 만드는 방법이라던가 창조적인 와해라는 것들은 뭐 당시에는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았지만 어쨌든 당시에 그러한 바탕들이 마련이 되었고 그 바탕의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반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싶지만 기존의 것들을 놓기 싫어하는 그런 태도가 훨씬 더 강했었는데요. 슌페테리안식 사고방식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죠. 제가 오늘날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써져 있는 것 이런 내용들이 사실 오늘에도 굉장히 유효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마주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학기술 정책의 난제는 무엇인가? 한국을 보시면은 여러 난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지켜본 결과 일단 이런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 자체는 정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이러한 경쟁에서 패배한다면은 뭐 한 개, 두 개 대기업에 다 의존하게 된다면은 한국이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식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양성이라던가 아니면 지원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창업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어줄 수 있는 산학연협력 이런 협력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규모 출연연들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출연연들이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기구들이 산학연 협력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정부 연구 예산을 받아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각각의 정책들 그리고 첨단 인류 국가들이 어떠한 과학기술 정책을 펼고 있느냐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던가 아니면은 또 이머징 마켓에 해당하는 그런 브릭스 국가들을 보시면은 일단 과학기술 정책을 형성한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써져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일단 경제 성장과 기술 사업화와 일자리 창출과 R&D를 연동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한국에 있는 분과 함께 아까 장영석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한국과도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한국 역시도 이러한 산업과 연구 협력 간의 접점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환경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회복 탄력성에 대한 지속 가능성 아니면 전 세계 가치 살선망에 대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지속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미국이라던가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사회의 포용성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회적 포용성이라는 것이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재단 원장님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타와 대학에서 작년에 연설을 하실 때 박사님이 하신 말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술의 혜택에서 밀려나고 있다. 그래서 전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동아시아 지역을 보시면은 이 사회적 포용성이라는 문제가 젠더 이슈와 엮여서 논의가 되고 있고 과학기술도 같이 엮여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 이것도 한국의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사회적 포용성이 과학기술 정책의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글로벌 도전 과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발휘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공중보건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러한 역할 정립을 좀 고민해 보아야 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니콜라스 보나르타스 교수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 주요 방향성에 대해서 한국에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 성장, 두 번째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글로벌 도전 과제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제 기여를 해야 할 글로벌 도전 과제이죠. 상당히 중요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창의 경제 관련해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 애킨슨 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생각을 합니다. 창의적인 와해 또는 차기적인 파괴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었죠.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마지막 패널 토론자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텝비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위원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스텝비 부원장으로 일을 하신 바 있고 또 고문 또 디렉터로서 국가과학기술 정책 관련 기관에서 일을 하신 바 있습니다. 자, 이정원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장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애킨슨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아마 이미 너무 한국에 대해서 특히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부분 회장님께서 하신 어떤 지적하신 그런 도전 과제들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제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1994년 처음 입사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에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그때도 했는데 올해 제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이 조금 우리가 막 겪고 있는 문제들이 비슷하지 않은가. 뭐 대부분은 회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문제들에 대한 정답 그리고 근원 문제의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 기회를 이용을 해서 제가 그런 근본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전 과제 그리고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좀 이 문제를 다뤄보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회장님께서 이 혁신의 이중성 그리고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학발 기술 이전이 분명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 모든 활동은 혁신 생태계의 개방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지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같은 경우에는 평균치를 하회하는 선진국보다 훨씬 취약한 이 R&D 생태계 구성원 간의 협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출연연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민간기관 간의 연관고리가 너무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서로 이 R&D 활동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지식이라던가 기금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적 자원의 교류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한국의 혁신 체계를 보시면은 이러한 흐름 혹은 접점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기술 이전을 하기도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체계를 보시더라도 전 세계 혁신 네트워크에 접점이 강하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의 상황이 국내외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이러한 기술 협력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저는 개방성의 부족 혹은 원활한 흐름의 부족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회장님께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정부가 보너타스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10년보다 훨씬 더 이전부터 한국 정부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창조 경제를 계속해서 역설해 왔습니다. 그리고 훨씬 그 전부터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 창업을 조금 독려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대체 왜 이러한 스타트업이 창업 생태계 필요한지부터 좀 고민을 하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많은 정권에서 얘기하듯이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스타트업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두 가지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통해서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보다는 혁신 모델을 일단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오토백의 다이내믹 이노베이션 모델에 비춰서 이걸 확장을 해서 보시면은 1세대 R&D 모델부터 3세대까지 본다고 했을 때 사실 플랫폼 전환 기간에 굉장히 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교량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플랫폼의 전환을 이어질 수 있는 역할. 왜냐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민첩하게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기술 혁신도 빠르게 그리고 시장 전환도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타트업의 역할을 한다면 그런 전환의 어떤 다리를 만들어줘서 다이나믹 이노베이션 모델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줄 수 있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 되겠습니다. AI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동감합니다. 근데 AI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AI 전문가들이 과연 왜 AI가 중요한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에 그러한 인식들이 반영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적 R&D 분야를 보시면은 여전히 이 전략적인 뭐 국가 목표라던가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뭐 대학이라던가 아니면 출연련이라던가 이런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이 나의 R&D 퍼포먼스, R&D의 이 결과물들이 국가의 어떤 원대한 목적을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AI도 뭐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책 내에서 명확히 말을 해야 됩니다. AI 전문성이 이런 식으로 국가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설정해야 각각의 연구 결과들이 그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AI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위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설 중에 하나가 SMT 카르텔이라고 제가 현상에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러한 뭐 사일로 같은 서로 소통하지 않는 다막과도 같은 이런 연구자들의 체계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다학제적인 연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자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금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데 일단 그 기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라고 한다면 카르텔이라는 것이 저는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구자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이제 안정적인 체계를 잡았으니까 어떤 벽을 세우는 겁니다. 뭐 이건 제 가설이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한 연구 결과를 보시면은 뭐 각각의 R&D 포트폴리오라던가 또 한국 정부의 R&D별 투자액을 보시면은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우선순위, 과제 우선순위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분야에 투자하는 혹은 분배하는 기금의 비중이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걸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와해라는 말도 아까 해 주셨는데 그 경우 혁신 시스템의 역동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동이라는 것은 개방성과 협력성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R&D 주체 간의 협력이 이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개방성이 있어야 그리고 민첩성이 있어야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빠르게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역동성이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더해서 다층적인 목표 그리고 세부 행동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역동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혁신 체계가 역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뭔가를 하고 실패했을 때 자유롭게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정부에서 새로운 R&D 프로그램을 발표했었습니다. X 이벤트라는 즉 다시 말해서
실제로 뭐 학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정부가 이런 과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뭘 연구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이러한 여러 행사에서 주어진 문제만 해결할 줄 알았지 스스로 이 질문을 던질 줄 모른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동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스로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마지막으로 역동성을 위해서는 다양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 보고서를 보시면은 다양성을 통해서 혁신 활동이 고양될 수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다양한 연구 자료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성별 아니면은 나이 아니면은 뭐 종교, 문화, 국적, 이 모든 면에서의 다양성이 혁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미 연구되어 있고, 거기에 더해서 혁신의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이기도 한 또 다른 도약을 한국에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신다면은,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공동의 어떤 비전이라던가 목표를 세워서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버너타스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까 SDI 필러라는 말을 쓰셨는데,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비전과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환경, 그리고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 이런 비전을 우리가 뭔가 세워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애킨슨 회장님께 제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은 정부는 이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새로운 과학기술 정책 체계를 우리가 만든다고 했을 때 정부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불확실성이 큽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좀 걷어내고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던가 아니면 제도적인 불확실성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선임 연구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한국의 STI 정책 방향성 관련해서 다양한 제언들을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도전 과제에 있어서의 근원에 대해서도 언급을 주셨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좀 더 분명한 비전과 좀 더 다이나믹하고 유연한 생태계의 중요성입니다. 또 연구위원님께서는 정부 역할에 대한 질문을 또 던져주셨습니다. 이 방향성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이죠. 세 분 토론자분들께 저도 자장으로서 또 질문을 드리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분명한 방향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또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전략적인 방향성을 채택할 필요가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도 상당히 전략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한국은, 또는 한국 정부는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야 한다.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유연성과 개방성을 부여함으로써 창의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애킨슨 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께서 상당히 유익한 그런 토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결고리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던져주셨는데요. 몇몇 연구를 보면 비슷한 그런 질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94년도 미국 정책 관련해서 애널리 섹시니언이라는 UC 버클리 대학 교수님께서 Regional Advantage라는 책을 쓰신 바 있는데요. 과학, 기술, 정책 전문가 여러분들께서는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상당히 유익할 겁니다. 왜냐,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리고 연결고리가 깊은 그러한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실리콘밸리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고 뭐 보스턴이라던가 아니면은 루트 128이라는 매사추세츠의 그러한 연구개발 생태계를 비교를 해 주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매사추세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화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이제 연결고리가 깊어졌고요. 출연 간에 그리고 또 대학 간에 그런 연결고리가 깊어지고 협력 관계가 깊어지는 쪽으로 이제 진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30년 전에 보스턴을 좀 떠올리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실리콘밸리처럼 훨씬 더 네트워킹이 강화된 그런 생태계를 갖출 필요가 있잖아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또 한국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과연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전 세계를 둘러보고 하면 두 가지 목표가 아마 상충관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미국 관련해서는 그러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성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보나르타스 교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환경의 지속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지속 가능성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앤드류 그로터 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위험을 퇴치하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파이에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중국의 부상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상부적인 관계이기도 합니다. 강력하면서도 즉 다시 말해서 뭐 LG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상부적인 운용을 통해서 이제 경쟁력도 다지고 또 혁신도 구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정원 연구위원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조직적인 불확실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날파에서 지난 2년간 많은 연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제 동료인 에리카 휴스 카네기 멜론 교수님께서 이제 연구를 실시를 하셨는데요. 날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불확실성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경주를 하였습니다. 물론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신기술들이 부상하는 점을 보았을 때 너무나 보편적이고 너무나 유비쿼터스하기 때문에 또 많은 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직적인 불확실성의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장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또 산업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고 하는지에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조달이라던가 아니면은 핀텍의 뭐 금융상품이라던가 또 3D 프린팅 건물이라던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명확성을 부여할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고성장 기업가 정신을 위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제가 바라보았을 때는 가장 큰 문제가 고성장 기업가 정신 대비 이제 중소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매우 다릅니다. SME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SME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뭐 작은 레스토랑을 언급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 혁신이라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을 많이 육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고성장, 또 창의적인 파괴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둘 간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기를 고성장 기업가 정신, 또 기업인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그간 우리가 잘해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지적을 해주셨던 부분이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의 요소들, 그 다음에 지정학적인 그런 갈등 간의 어떻게 보면 상부적인 그런 관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시고 또 최종적인 목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발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로토 교수님께서도 관련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들도 또 많은 분들께서 주장하기를 이게 선택지의 문제냐 아니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접근법이 있느냐, 전략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죠. 이러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관련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국에 있어서는 최대 거대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후변화라던가 또 세계 보건 이슈 관련해서도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효과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글로벌 혁신 시스템에 중국을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세 분 토론자분들께서 누구나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장님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do.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실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19 당시에도 여전히 협력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지금 그때 마찬가지로 협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가서 우리가 중국과 협력을 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좀 싸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오히려 기후변화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나, 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탄소 포집이 됐던 배터리 됐던 아니면은 무슨 기술이 됐던 그런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해서 기후변화에 좀 해결하려는 그런 친환경제 국가가 아니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그런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라던가 유럽이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친기후적인 그런 기술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상황은 분명 맞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선택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진퇴양난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냐 아니면 중국이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전 세계적인 동맹이라고나 할까요? 뭐 알패스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아우커스를 이용하든 뭐 어떤 형태가 되었던 이러한 전 세계적인 미국 주도의 연합을 만들어서 뭐 꼭 미국이 필요도 없고 가장 또 중국에게 영향을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미국이 최전선에 서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그런 책무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국제적인 연합을 만들어서 유럽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가 죄송합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함께 잡고 좀 더 안전 환경을 한국에 만들어줘서 좀 한국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P 도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지대권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한국이 지금 나서서 하지 않는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도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있지 않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한국이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로토 교수님, 포르타스 교수님, 짧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아까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리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보노타스 교수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최전선에 있고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가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은 한국이 그 부분에서 잘 하고 있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새로운 기술들이 현재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의 역할은 리스크를 줄여주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적인 혁신 생태계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 아까 보노타스 교수님도 말씀드렸듯이 RFI가 됐던 아니면은 어떤 협력이 됐던 이러한 각각의 요소들을 잘 살펴봐서 수요 측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러한 수요 측에서 그리고 공급 측에서 볼 수 있는 각각의 리스크를 보시면은 아직 정부가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 기술 같은 경우에도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스마트한 체계를 만들어서 기업가 정신을 함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논외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부가 이러한 부분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스마트하게 생각을 한다면은 정부가 충분히 한편으로는 그러한 병목 현상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또 한면으로는 일단 시장에 이런 기술들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줄여주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마트한 정부가 핵심적인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정원 위원님 코멘트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좋겠습니다만 네, 상당히 유익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음에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요약을 할까 했는데요. 요약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훈 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킨슨 회장님께서도 상당히 중요한 도전 과제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을 주셨습니다. 한국이 이 점에 대해서 잘 유념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잘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이러한 도전 과제 그리고 솔루션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계속해서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떻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이행을 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새로운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시 한번 저장으로서 수고해 주신 기조 연설자 애킨슨 회장님 그리고 토론자분들 보나라타스 그로토 교수님 그리고 이정원 선임연구위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에서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밤 시간대인데요.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저장님께서 진행해 주셨고요.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연자분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저희가 잠시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에 세션 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